결국 나중에는 데리고 있는 사람이 키워.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래서 당사자가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가 그때그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제안이 왔는데 뭐 수긍하시나요? 막 이렇게 전화를 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남편이 대체 어디까지 숨겨놨는지를 못 믿겠으니까 재판을 끝내기를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있을 텐데, 하면 더 나올 텐데. 안녕하십니까. 자유롭게 하면 최주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혼자 나왔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대신에 소송 이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제가 혼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를 해오셔서 관련된 협의서를 변호사가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빨리 끝나기도 하고요. 또 협의 이혼에 대한 동영상들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소송 이혼은 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된 영상이나 자료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요. 협의 이혼이랑 이혼 소송 중에 어느 게 더 빈도가 많은가요? 실무에서는? 이건 나이대마다 진짜 많이 다르기는 한데 요즘에는 협의 이혼이 더 많아요. 뭔가를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특히 이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디테일한 부분을 법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셔서 합의서를 쓰시려는 분들이 비율이 확실히 늘었어요. 그렇지만 변호사한테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혼 소송이 조금 더 많기는 하다. 비율로 보자면 이혼 소송이 7 정도? 그리고 협의가 3 정도? 저는 그렇게 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협의 이혼으로 오셨다가 협의 이혼이 안 돼서 소송 이혼을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뭐를 알고 있어야 변호사 상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 소송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 그리고 이혼 소송에 꼭 필요한 각종 처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소송으로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은 증거 수집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챙기는 건 기본이에요. 어떤 자료를 챙기셔야 될지는 아마 변호사의 코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결국은 지금 말한 걸 다 종합해보면 소송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일단 변호사 선임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오셔야 돼요. 일단 변호사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 아래서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 혼자 할 생각 하시지 마셔라.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상황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도 있는 경우로 한번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 분할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권을 다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소송하기 전, 그 다음에 소송 중에 생각해야 될 것이 크게 재산 분할과 양육권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혼 소송 제기 전 뭘 시작해야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소송 제기 전에 뭘 해야 될 게 있어. 세상에 이렇게 많아요. 소송만 제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내가 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이 남편의 부동산을 빼돌릴 수 있겠다. 팔아버릴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게 돼요. 부동산을 이제 팔지 못하게 잡아놓는 거죠. 그걸 이제 가압류라고 하는데 왜 하필 부동산일까요? 남편의 뭐 예금 계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골프장 회원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 부동산인가요? 주식, 코인, 골프장 회원권까지 넘어가면 너무 어려워져요. 이건 너무 기술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잡는 방법은 저희가 조만간 한번 더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잡기가 좀 편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못 팔도록 일단 잡아놓는 가압류의 경우에는 내가 들이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단 가압류라는 처분으로 이걸 잡아놓을 수 있는데 뭐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너도 돈을 내. 이걸 잡고 싶으면 원고인 너 아내 입장에서도 돈을 좀 내 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의 경우 가압류는 추천드리고 다른 재산의 경우 또 다른 방법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양육권 이제 고민해봐야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으신 경우에는 사전처분이라는 걸 해요. 이혼은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몇 년도 갑니다. 이혼 소송이. 근데 그 몇 년
2년 동안 아이들을 누가 키울 것인지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데리고 있는 사람이 키워.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려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을 내가 안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2년이 흘러가 버리면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사전 처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판을 시작할 때,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 일단은 재판 끝날 때까지 양육권과 친권은 네가 가지고 있고 양육비는 네가 내, 이런 처분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소송과 함께 저희는 이제 들어가도록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했고요. 양육권에 대해서는 사전처분 들어갔어요. 그것과 함께 이혼소송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면 중간에 이제 뭘 하냐. 재산에 대해서는 남편 통장 다 열어봐야죠.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이 너무 길죠? 은행에다가 이 사람 거 계좌 열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계좌에 얼마 들어있나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신청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판사님께 저 사람 재산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열어보라고, 까보라고 명령 내려주세요 라는 신청도 해요.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것도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양육권을 다투고 있는 경우 가사조사라는 것을 흔히 받습니다. 가사조사가 뭐냐 하면 판사님은 이제 좀 전문성이 떨어지실 수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전문성은. 그래서 가사조사관이라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가 양육을 하는 것이 나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조사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간격으로 두세 번 있을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있을 수도 있고, 가사조사관이랑 당사자랑 앉아서 이제 뭐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라든가 보조 양육자가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사관님이 보고서를 써서 판사님께 전달합니다. 이제 이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대략적인 절차들이에요. 하나하나의 절차마다 몇 달씩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적게는 뭐 3, 4개월 안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뭐 가압류는 가압류대로, 사전처분은 사전처분대로 초기에 다 받아놨고,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은행으로부터 다 자료 받아서 열어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가사조사관님이랑 면담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겠죠? 이쯤 돼서 나오는 게 조정 절차예요. 조정은 판결 내기 전에 이제 너희들끼리 대충 알았지? 이제 재산 얼마 있는지 알았지? 누가 키우는 게 나은지 좀 알겠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대략 되면, 그러면 판결로 끝내지 말고 조정으로 끝내자. 서로 좋게. 그러니까 좀 그나마 남은 정으로 좀 잘 끝내보자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막상 조정에 들어갔는데 서로 뭔가 하나가 안 맞아서 조정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판결로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조정의 기회는 단 한 번인가요? 또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정은 뭐 2번, 3번 열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요청해서 열리는 경우도 있고 판사님의 권유로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조정을 할 때 그러면은 변호사들끼리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 가서 이렇게 변호사들 다 끼고 원고 피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가요? 사실 가장 흔한 광경은 이제 원고 피고도 다 당사자가 출석을 하시고 변호사들도 출석을 해요. 그래서 당사자가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가 그때그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제안이 왔는데 뭐 수긍하시나요? 막 이렇게 전화를 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서로 이제 꼴보기 좀 싫으시더라도 얼굴 마지막으로 보고 앉아서 이 부분은 양보한다. 그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자.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는 게 조정 절차예요. 그리고 사실 한 명씩 조정위원하고 얘기하고 그동안에 한 팀은 이제 나가 있고 또 다른 한 팀이 안에 들어와서 조정 얘기하고 또 다른 한 팀은 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같이 들어와서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정 분위기는 사실 재판 분위기보다 훨씬 더 유하고 더 과정이 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될 조정이면, 이게 된다 싶은 조정이면 1시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2시간짜리 조정까지도 해본 적이 있고요. 안 될 조정은 애초에 안 됩니다. 딱 들어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또 한 15분 만에 끝나는 조정이 그렇게 끝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조정이 2번, 3번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면 총 걸리는 시간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특히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 또는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돌려놨다, 그리고 뭐 가압류 이런 걸 하기도 전에 막 건물을 다 팔아치워놨어.
그리고 막 그걸 현금화해가지고 숨겨놨어.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해요. 이걸 찾아오는 걸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경우가 더 많으냐 하면 이렇게 이혼이 가까워졌을 때에 남편이 뭔가 눈치를 채고 건물을 이미 팔았어. 아파트를 팔아버렸어. 그래서 현금을 자기 동생한테 막 이체해놨어. 그러면 그게 이 소송 과정에서 아까 금융거래 정보가 다 공개된다고 했죠. 이체된 내역들이 막 보여요. 부부 공동생활과는 무관하게 재산을 은닉한 정황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건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오는 법적 절차를 거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그냥 재산 분할을 하는 데에는 이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네가 그냥 갖고 있는 거랑 사실 다름없잖아? 너 동생한테 은닉해 놓은 거잖아? 그러면 너 여기에 반 떼어서 또는 여기 뭐 기업은 대로 30% 떼어서 아내한테 줘. 이렇게 그냥 판결이 나오거나 조정에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 은닉재산 자체로 시간이 지체되지는 않지만 다만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막 저축은행들 이런 데 있죠. 잘 알지 못하는 진짜 짜잘짜잘한 그런 군데다가 이렇게 막 돈을 분산해서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도 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의뢰인 분께서 원고 아내분께서 남편이 대체 어디까지 숨겨놨는지를 못 믿겠으니까 재판을 끝내기를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있을 텐데 하면 더 나올 텐데 이게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계속 그런 재산을 추적하는 절차에 좀 많은 시간을 쏟으시면서 2년 반까지도 재산 분할이 걸렸던 시간이 걸렸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닉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영향을 아주 안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닉재산이 있다고 해서 꼭 느려지는 건 아니다. 다만 다투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기간은 길게 걸린다. 양육권도 다투고 재산분할도 다투고 이혼할지 말지도 다투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한 2년 가는 사건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복잡한 과정을 혼자서 해 나가신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애초에 설계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과 일단 소장을 당사자께서 던져 놓으시고 하다가 내가 막 안 돼.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와서 변호사가 뒤늦게 합류하는 것. 그 둘 중에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 모든 걸 다 설계를 끝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하다가 어그러져서 소송으로 가시는 경우도 아니면 나는 이거 남편이 분명히 협의 안 해준다. 소송 이혼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신 경우도 두 경우 모두 변호사와 일단 상담을 거쳐서 내가 어떤 전략을 택해서 어떤 식으로 소송을 이어나가야 될지 전략을 짜놓으시고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소송은 변호사에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아까 전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주식이나 코인, 뭐 기타 등등 주요한 재산들을 분배하는 방법이라든가 더 궁금하신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한 번 더 하준기 변호사님 안 계실 때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